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국회 시정연설에 나섰습니다. 무너진 경제를 회복하고 민생 경제를 살리는 일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추경안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습니다.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출석 시간 변경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비공개 출석은 전례가 없다며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비공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불출석하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보령 해저터널에 오토바이 통행을 금지하고 있는 가운데 기한 없이 이륜차 통행을 금지한 경찰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도권 1극 체제에 대응하겠다며 충청광역연합이 출범한 지 반년이 됐지만 지역 연계 사업을 위해 자치단체 사무를 이양한 절차는 아직까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전 세종 충남 7시 뉴스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 공석이었던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했습니다. 국세청장을 비롯해 차관급 6명의 인사도 단행했는데 부처 경험이 풍부한 내부 인사를 우선 발탁한 것으로 보입니다. 첫 소식 이희연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김상환 전 대법관을 지명했습니다. 헌법연구관과 대법관을 역임한 경력을 바탕으로 헌법 해석에 통찰력을 더해줄 적임자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습니다. 남은 대통령목 헌법재판관 한 자리에는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으로 지명했던 이완규 함상훈 후보자에 대해 지명을 철회한 바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흔들기를 끝내고 헌법재판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독립성을 더욱 높이려는 인사입니다. 이 대통령 형사사건 변호를 맡았던 이승엽 변호사도 헌법재판관 후보군으로 검토됐지만 고사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국세청장을 비롯한 차관급 6명 인선도 단행됐습니다. 국세청장 후보자로는 국세청 차장을 역임한 임광현 민주당 의원이 지명됐습니다. 국방부 차관에는 야정과 정책부서를 두루 거쳐온 이두희 전 육군 미사일전략사령부 사령관이 낙점됐습니다. 복지부 1차관에는 연금 전문가로 꼽히는 이슬한 사회복지정책실장이, 고용노동부 차관에는 청년고용정책관 등을 지낸 권창준 기조실장이 발탁됐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과제로 하는 환경부 차관에는 부처에 30여 년간 근무한 금한승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임명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에는 남동일 상임위원이 임명됐는데 대통령실은 플랫폼 경제 시대에 맞는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적임자라고 평가했습니다. KBS 뉴스 이희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국회를 찾아 정부 추경안 제출에 대한 시정 연설을 했습니다. 무너진 경제를 회복하고 민생 경제를 살리는 일은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추경 필요성을 설명하고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습니다. 방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취임 후 첫 국회 시정연설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 경제 상황이 어렵다며 신속한 추경 편성과 속도감 있는 집행을 위한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인수위원회도 없이 출범한 정부가 시급하게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한 이유는 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이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입니다. 이 대통령은 지금은 경제가 다시 뛸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며 경제 위기에 정부가 손 놓고 긴축만을 고집하는 건 무책임한 방관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13조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 쿠폰 편성 등 추경안 세부 항목별로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소비 쿠폰은 세금을 내시는 분을 포함해서 전 국민에게 보편 지급하되 취약계층과 인구 소멸 지역은 더 두터운 맞춤형 지원으로 침체된 건설 경기를 살리기 위해 예산을 편성하고 대한민국 성장 동력을 되살리기 위한 AI와 신재생 에너지 관련 투자 확대도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취약계층을 위해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취약차주 113만 명에 대한 장기 연체 채권 소각과 성실 상환 소상공인에 대한 이자 추가 감면 등은 이런 상황을 반영했다는 설명입니다.
또 이번 추경안에 세입 경정이 반영된 건 세수 결손 문제 등을 고려한 조치라며 새 정부는 투명하고 책임 있는 재정 정책을 펼치고 이미 편성된 예산도 필요한 사업만 적재적소에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추경안 처리를 위한 국회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여야가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에 나선 가운데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두고는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오늘 오찬 회동을 했지만 이번에도 협상은 빈손으로 끝났습니다. 최유경 기자입니다.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놓고 여야가 며칠째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현재 여당 몫인 법제사법위원장과 예산결산위원장 자리를 야당에 넘겨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정부를 견제하고 일방적인 법안 통과를 막아야 한다며 입법 폭주 저지 TF를 당내에 구성하겠다고 했습니다. 법사위원장을 원내 제2당인 국민의힘에 돌려줄 것을 거듭 요구하고 있지만 아시다시피 꿈쩍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결위원장도 전혀 양보할 생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더 이상 협상의 여지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늦어도 이번 주 안에 본회의를 열어 2차 추경안 심사를 맡을 예결위원장을 선출해야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그 상임위원장을 원칙을 훼손하면서 이렇게 나눠먹게 하는 것이 협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민생이나 내수 진작이 필요 긴급한 상황에서 추경에 협조하고 여야 원내 지도부는 오늘 오찬 회동을 통해 다시 협의에 나섰지만 이번에도 접점은 찾지 못했습니다. 추경안 처리를 위해서 내일 반드시 본회의를 열어야 된다. 현재 본회의 개최는 협력하기 좀 어렵다 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국회의장을 찾아 내일 본회의 개최를 재차 요구했습니다. 한편 국회 정보위원회는 오늘 새로 취임한 이종석 국정원장 등으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았습니다. 최근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과 미국의 이란 핵시설 폭격 등 중동 사태에 대한 보고가 주로 이루어졌습니다. KBS 뉴스 최혜경입니다. 내란 특검이 소환 시각을 모레 오전 9시에서 1시간 미뤄달라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요구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비공개 소환 요구에 대해서는 전례가 없었다며 수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당초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모레 오전 9시에 출석해 조사받으라 통보한 내란 특검. 윤 전 대통령 측은 일정을 오전 10시로 변경해달라 요구했고 특검팀은 이를 받아들이겠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하지만 출석 장면 공개 여부에 대해선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변호인단이 언론의 눈에 띄지 않는 지하주차장 출입을 요청했지만 특검팀은 수용할 수 없다고 한 겁니다. 특검팀 관계자는 전두환, 노태우, 노무현, 박근혜 등 전직 대통령 어느 누구도 비공개로 출석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해당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오지 않겠다는 의견서를 특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인권보호수사규칙상 피의자의 사생활과 명예를 보호해야 하는데 특검이 공개 출석을 사실상 강제하는 것은 명백히 부당하다는 겁니다. 윤 전 대통령의 토요일 조사 여부가 다시 불투명해진 상황. 특검팀은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이 조사를 사실상 거부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특검법상 수사 과정을 공개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앞서 내란 특검은 그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지만 어제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피의자가 특검에 출석 요구가 있을 경우 응할 것을 밝히고 있다는 이유로 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재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을 취소한 직위원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이에 대해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고발 사건이 내란 특검에 넘겨졌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 사건을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에 이첩하기로 했으며 다른 내란 관련 사건도 조만간 기록 등을 특검에 넘길 계획입니다. 한편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는 오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해
명령이 정당하지 않으면 항명죄가 성립할 수 없다며 항소 취하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오늘 새벽 경기도 화성에서 20대 남성이 시비 끝에 택시기사를 살해하는 참극이 벌어졌습니다. 이후 택시를 직접 몰면서 목격자 2명을 치고 도주했는데 도주 1시간 만에 서울에서 검거됐습니다. 보도에 김보담 기자입니다. 이른 새벽 경기 화성시의 한 골목길, 급하게 후진하던 차가 나무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잠시 정차하더니 이내 빠른 속도로 골목을 빠져나갑니다. 택시기사를 살해한 20대 남성 A씨가 도주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새벽 3시 반쯤 택시를 타고 귀가 중이던 A씨는 운전기사와 시비가 붙자 가방에 있던 흉기를 꺼내 휘둘렀습니다. 피해자는 결국 숨졌습니다. 택시기사와 실랑이를 벌이던 A씨는 이곳에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심지어 경찰에 신고하던 목격자 2명을 차로 연달아 치고 달아났습니다. 주민들은 다쳤지만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로 전해졌습니다. 길을 잘 몰라서인지 마을 안쪽으로 들어갔다가 거기에서 사과나무랑 좀 나무들도 충격하고 다시 길을 돌아서 마을 바깥쪽으로.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땐 이미 도망친 뒤였습니다. 경기 화성에서부터 택시를 직접 몰고 도주한 A씨는 1시간 뒤인 새벽 4시 반쯤 서울 서당역 인근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바퀴 없는 차량이 돌아다닌다는 신고 덕분이었습니다. 차량은 범퍼가 심하게 파손돼 있었고 뒷범퍼, 앞범퍼, 타이어가 다 빠져 있었습니다. A씨는 손을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고 자신의 혐의도 인정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남성의 음주, 약물, 정신질환 여부 등도 확인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보담입니다. 부산에 입항한 미국 항공모함을 드론으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중국인 유학생 2명이 구속됐습니다. 이들이 촬영한 영상과 사진은 중국에 있는 서버로 전송됐는데 이 외국인에게 이적 혐의가 적용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6월 한미일 군사훈련을 위해 미국 항공모함 시어도호 루스벨트함이 부산에 입항했습니다. 당시 해군 작정사령부 부산 작전기지 인근 야산에서 드론을 띄워 항공모함을 불법 촬영한 중국인 유학생 3명이 적발됐습니다. 경찰 수사 1년 만에 이들 가운데 2명이 구속됐습니다. 적발 당시 드론에 촬영된 분량은 5분 남짓으로 알려졌지만 경찰 수사 결과 이들은 2023년 3월부터 9차례에 걸쳐 우리나라의 군 기지를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금까지 경찰이 확인한 촬영물은 사진 172장과 동영상 22개입니다. 특히 촬영분 일부는 중국 SNS에 게시돼 전파됐습니다. 오랜 기간 군사 정보를 탐지, 수집하고 전파까지 한 겁니다. 검찰, 국정원, 국군 방첩사령부 등과 공조수사를 벌여온 경찰은 이들 3명에게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특히 한 명에게는 일반 이적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형법 제99조 일반 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의 군사상 이익을 공유한 자에게 적용되는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일반 이적죄로 구속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경찰은 중국인 유학생 신병을 확보한 만큼 사진과 영상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등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준석입니다. 서울의 아파트값 상승폭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사기 힘들 거라는 불안 심리가 전방위적으로 퍼졌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매수자와 매도자 모두 혼란에 빠진 모습입니다. 이세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 30대 직장인은 예적금 만기에 맞춰 올여름 아파트를 살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급등한 가격이 변수. 확실히 이전보다는 호가가 좀 더 올라와 있는 상태긴 하더라고요. 지금 사는 게 제일 쌀 텐데 그럼 지금 사야 되나? 계속 고민을 엄청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매수를 포기하자니 더 오를까 걱정이고 다음 달부터 달라지는 대출 규제를 생각하면 아예 기회가 사라질까도 두렵습니다. 대출이 좀 많이 안 나올 거다라고 하면 이제 가슴이 철렁하는 거죠. 대출까지 막히는데 집값이 오르면 어떻게 집을 사야 되지?
지난주 서울 아파트 집값은 2018년 9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최근 2달 동안 그야말로 폭등세입니다. 규제 지역인 강남 3구가 7년 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가운데 또 다른 한강벨트인 마포와 성동, 광진은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이렇다 보니 집을 팔려는 사람도 주저하고 있습니다. 5년 전 수도권 아파트를 구입한 이 남성은 월급의 40%를 대출 이자로 내는 상황을 버티다 못해 올해 초 집을 내놨습니다. 그간 문의조차 없었는데 이달 들어 갑자기 매수 문의가 이어지자 다시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부동산에서 연락이 집 보러 올 수 있냐는 전화가 좀 자주 오니까 오를 수도 있다는 전망으로 좀 바뀐 것 같아서 올해까지는 좀 버텨볼까라는 생각도 있어요. 실제로 계약 도중 취소되는 건수가 늘고 있습니다. 매매 계약 뒤 취소 건수는 통상 한 달에 100건 수준이었는데 2월부터 몇 배로 폭등했습니다. 토어제 일시 해제 영향으로 집값이 상승세였던 3월에는 700건이 훌쩍 넘기도 했습니다. 집을 사려는 사람도 팔려는 사람도 모두 불안한 상황. 불안 심리가 집값을 부추기는 가운데 정부 역시 아직 대책을 내놓지 못한 채 고심 중입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사립학교 교직원들의 노후를 책임지는 사학연금이 예상보다 빨리 고갈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 고갈 예상 시점은 2046년으로 기존보다 3년이 앞당겨진 건데요. 들어올 돈은 부풀리고 나갈 돈은 적게 산정한 것이 이런 차이를 불러왔습니다. 서지영 기자입니다. 사학연금공단이 2020년 추산한 연금 고갈 시기는 2049년입니다. 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기금의 규모는 2028년을 기점으로 급격히 줄어들어 2049년에는 소진되게 됩니다. 이 기금을 제대로 계산하고 있는지 감사원이 들여다봤습니다. 그 결과 공단이 수입은 과다하게 지출은 줄여서 계산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로 입사할 교직원의 월급을 1에서 3년차 임금자들의 소득을 기준으로 삼았고 상한선을 넘긴 고소득자까지 평균에 넣어 보험료가 더 들어올 거라고 계산했습니다. 반면 학생 수 감소에 따른 폐교연금은 지출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현행법상 교직원은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할 경우 폐교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출생 고령화로 폐교가 늘면서 지출이 증가하고 있는데 반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를 보정해 다시 계산해보니 실제 기금 고갈 연도는 2049년에서 2046년으로 3년 앞당겨졌습니다. 또 일부 사립유치원장이 퇴직 직전 급여를 임의로 인상해 연금 수령액을 부풀린 사례도 적발했습니다. 퇴직수당은 퇴직 전년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연금액을 산정하는데 이 점을 악용한 겁니다. 급여 결정권자 외 그 외 다른 가입자들과의 형평성이 훼손될 수 있고 이로 인해서 국가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었습니다. 감사원은 제도 악용을 막기 위한 법령 개정과 사전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마련하라고 공단에 통보했습니다.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보령 대천항과 원산도를 잇는 보령 해저터널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해저터널인데요. 터널이 개통된 이후 경찰은 3년 넘게 오토바이 통행을 금지하고 단속해왔습니다. 그런데 기한 없이 이륜차 통행을 금지한 이 같은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영경 기자입니다. 2021년 12월 보령 해저터널 개통과 함께 경찰은 자전거와 농기계 등의 저속 운행수단과 더불어 오토바이의 통행을 제한했습니다. 때문에 이를 어기고 터널을 지난 오토바이 운전자에겐 벌점과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반발한 오토바이 운전자 53명이 보령 해저터널은 고속도로 같은 자동차 전용도로가 아닌 국도인 만큼 원칙적으로 이륜차 통행을 허용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 경찰서장의 통행 금지권이 무기한 특정 차종의 통행을 막을 수는 없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반면 경찰은 육상터널과는 다른 특수성 때문에 터널 설계 단계부터 오토바이 통행이 위험하다는 시공사와 도로관리청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전지법 제2행정부는 통행 금지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며 보령 경찰서장에게 처분 권한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소송 시작 3년 만에 나온 판결에 원고 측은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경찰서장의 무기한 통행금지 처분의 위법성이 중대 명백해서 애초에 효력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결정을 해준 것입니다. 그렇다고 당장 오토바이 통행이 가능한 건 아닙니다. 법원의 무효 판단은 경찰이 3년여 전에 내린 무기한 통행금지 처분에 관한 것인데 경찰이 지난해부터 3년간의 한시적 통행금지 처분으로 바꿨기 때문입니다. 오토바이 운전자 측은 한시적 통행금지 처분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대응할지 검토에 나섰습니다. KBS 뉴스 이연경입니다. 정신질환자의 재활과 돌봄을 위해 운영되는 정신재활시설에서 보조금이나 후원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하다 적발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명무실한 관리 지침 때문에 문제가 있는 시설에 대한 제재는 사실상 불가능해 비위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솔 기자입니다. 휴무일이나 일과 시간 이후 직원이 시설 명의의 카드를 쓰거나 후원금이 지출 명령 없이 임의로 인출되기도 하고 2천만 원이 넘는 연간 구매에도 공개 전자 입찰은 무시됐습니다. 최근 3년간 대전과 세종, 충남에 있는 정신재활시설 56곳에 대한 현장 지도 점검에서 적발된 대표적인 사례들입니다. 정부 지침에 따라 해마다 관할보건소가 점검에 나서는데 최근 3년 동안 20여 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하지만 시정명령에 그칠 뿐 별다른 제재는 없었습니다. 같은 위반 사항으로 3번 이상 적발되고 개선하지 않을 때만 보조금 지급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관리 지침 때문입니다. 지역에 있는 정신재활시설에는 해마다 130억 원이 넘는 보조금이 투입되고 있는데 한번 지급이 결정되면 보조금을 줄이거나 지급을 중단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민간 보조사업의 폐단을 알고는 있지만 현행 지침만으로는 자치단체도 딱히 손쓸 여력이 없습니다. 중단 기준에 더 강화해서 2회 이상 지적받은 경우 시정을 하고 아니고는 그 차후 문제고 그렇게 조금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역시 현행 관리 규정에 구체성이 없다는 데 동의하고 올 하반기부터 유관기관과 협의해 지침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세수 부족 속에 지방보조금을 쏟아붓는 시설의 비위와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관리 감독 강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한솔입니다. 수도권 1극화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지방자치단체 충청광역연합이 출범한 지 어느덧 6개월째를 맞고 있습니다. 출범 당시 여러 지역 연계 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반년이 지나도 진전을 보이는 사업이 단 한 건도 없는 실정입니다. 보도에 정재훈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충청권 4개 시도가 참여하는 거대 조직으로 출범한 충청광역연합은 초광역 교통망 연계와 산업 육성 등을 목표로 내세웠습니다. 4개 시도가 힘을 합쳐서 해야 되는 공통의 과제를 풀어나가는 데 앞장설 생각으로 있고 하지만 반년이 다 되어 가도록 4개 시도가 충청광역연합에 맡긴 사무이양 절차는 단 한 건도 없는 상태입니다. 정부로부터 이양받은 유일한 업무인 광역급행버스 체계마저 아직 법령 개정 단계에 있습니다. 예산 확보는 사정이 더 좋지 않습니다. 4개 시도가 편성한 올해 예산은 27조 5천억 원 규모지만 광역연합은 0.02%에 불과한 56억 원뿐입니다. 사실상 읍면단위 수준입니다. 연합이 추진 중인 사업도 2억 원의 예산을 들인 광역 투어 패스와 하반기에 있을 혁신도시 체험박람회 정도입니다. 연합 측은 대통령 탄핵 사태로 중앙부처와 협상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며 시도 사무이양은 올해 안에 실행 방안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혼란한 시기였기 때문에 충청광역연합이 제대로 그 역할을 못했다라고 변명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6개월 지나서 어떤 사무가 제대로 진척이 안 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참 좋은 점수를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10년간의 긴 논의를 거쳐 출범한 충청광역연합이 옥상옥이란 우려를 걷어내기 위해서라도 위상에 걸맞는 초광역 정책을 내놓아야 할 때가 됐습니다.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
뉴스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뉴스 더하기입니다. 노잼 도시, 그동안 대전하면 을에 따라붙는 수식어 중 하나였습니다. 대전은 정부 대전청사와 대덕연구단지 등 국가 핵심 시설이 몰려있고 경부선과 호남선이 관통하는 철도 교통의 중심지이지만 볼거리나 먹거리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인식에 따른 평가인데요. 하지만 최근 몇 년 새 분위기가 눈에 띄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성심당이 있습니다. 빵지 순례 성지로 주목받은 성심당은 전국 각지에서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이른바 성심당 효과가 지역 다른 빵집으로도 확산하며 빵집 투어 코스까지 형성돼 색다른 여행을 원하는 젊은 세대에게 요즘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성심당이 되게 유명하다고 해서 서울에서 친구랑 같이 1박 2일 정도 여행하려고 오게 되었어요. 대전의 이미지를 바꾼 또 다른 축은 프로스포츠입니다. 만년 꼴찌였던 프로야구 한화이글스는 올해 우승 후보로 도약하며 24경기 연속 홈경기 매진이라는 대기록을 세웠고 26년 만에 우승 도전에 대전 한화생명 볼파크는 연일 축제 분위기입니다. 프로축구 대전 하나시티즌도 2023년 K리그 1으로 승격한 뒤 올해는 리그 2위까지 오르며 상위권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나이글스가 요새 잘하고 있어서 대전 사람으로서 너무 자랑스럽고요. 저는 서울에서 근무하고 있어서 서울에서 원정 경기를 하면 퇴근하고 자주 응원을 가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잘해서 한국 시리즈 꼭 우승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전의 변화는 각종 통계 지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여행 리서치 기관의 분석을 보면 올해 5월까지 대전의 여행지 점유율은 2023년보다 1%포인트 증가해 서울과 부산 등을 제치고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의 광역자치단체 브랜드 평판 조사에서 지난해 6월부터 5개월 연속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혼인율에서도 변화를 볼 수 있는데요. 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를 나타내는 조혼인율의 경우 대전은 지난해 9년 연속 1위였던 세종을 제치고 깜짝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딴 산업단지 확충과 대덕특구를 중심으로 한 첨단기술 사업화 성공으로 대전의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젊은 층 유입과 혼인율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문화와 스포츠도 활기를 띠면서 젊은 층 사이에 도시의 호감도가 높아졌습니다. 청년의 경우 2022년에 순유출에서 순유입으로 전환돼 청년의 순유입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청년의 전입 사유의 경우 1위가 직업으로 확인되어 일자리가 청년 유입의 가장 큰 요인이 되는 것으로 분석. 한때 노잼 도시로 불렸던 대전, 이제는 성심당의 도시, 스포츠의 도시, 또 청년이 몰리는 도시 등 새로운 이름표를 달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일시적 현상이 아닌 대전의 새로운 정체성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뉴스하기였습니다.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갑자기 불이 나 아이들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돌봄 공백 속에 벌어진 비극인데 어떻게 해야 막을 수 있을지 진선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모가 새벽 청소일을 하러 나간 지 10여 분 만에 깊은 잠에 빠져 있던 10살, 7살 자매가 화마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넉넉지 못한 형편에 아이들을 맡길 데도 없었습니다. 애기도 인사드리고 하고 있어요. 되게 착해. 내가 누군지도 잘 모를 것 같은데도 인사를 하고 있어요. 4개월 전 인천에서도 12살 초등학생이 빌라 안에 혼자 있다가 화재로 숨졌습니다. 엄마는 일을 나가고 아빠는 병원 진료를 받으러 집을 비운 사이였습니다. 두 사고 모두 돌봄 공백 상태에서 벌어진 참극이었습니다. 그 가족 곁에 국가라는 돌봄 시스템이 있었더라면. 실제로 정부가 운영하는 긴급 돌봄 서비스가 있지만 이용률은 저조합니다. 저소득층 입장에선 특히 비용이 부담스럽습니다.
중위소득 75% 이하까지는 정부가 돌보미 비용 75%를 지원하지만 나머지 가정에선 시간당 7,000원 넘는 비용을 내야 합니다. 확 뛰어버려요. 맞벌이 가정이 이용을 하기가 굉장히 금전적으로 부담이 되는 거죠. 긴급 돌봄 서비스 자체를 모르거나 돌보미 이용을 포기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긴급 돌봄 신청 건수는 약 1,200건. 이 가운데 66%의 이용자만 돌보미와 연결됐습니다. 특히 취약 시간대엔 돌보미 구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인센티브를 더 준다든지 그런 시간에 파견되는 아이 돌보미에게 동기부여가 미취학 아동의 경우 24시간 어린이집은 서울, 경기 등 일부 지역에서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진선민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아내 리설주 여사가 공개 행보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신년 대공연 이후 1년 반 만에 원산 지역 관광지구 준공식에 등장한 겁니다. 보도에 김기화 기자입니다. 검은 바지 정장에 흰 셔츠를 입은 여성, 어깨에는 해외 고가 가방도 메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딸 주애를 가운데 두고 김 위원장과 스스럼 없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이 여성은 김 위원장의 아내 리설주 여사입니다. 지난해 1월 1일에 열린 신년 경축 대공연 이후 보이지 않던 리 여사가 1년 반 만에 공식 행사에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오늘 북한이 공개한 원산 갈마 해안 관광지구 준공식 사진에 리 여사가 딸 주애와 함께 있는 모습이 여럿 포착됐습니다. 이번 공개 행보와 관련해 리 여사는 그동안 후계자 가능성이 높은 주애를 부각하기 위해 공식석상 노출을 줄였는데 이번에는 주애와 함께 나와 가정의 안정감을 보여주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준공식에는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도 참석했지만 멀찍이 뒤에서 김 위원장 부부와 조카를 보좌했는데 오히려 최선희 외무상이 김 부부장보다 김 위원장과 더 가까이서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주북 러시아 대사를 접대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원산 갈마 지구가 2만 명 숙박 능력이 있는 관광지구라며 해수욕 봉사시설들과 다양한 체육, 오락시설들이 구비돼 있다고 선전했습니다. 준공식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오랫동안 공력을 들여온 수건 사업이 현실로 결속됐다면서 관광산업은 국가의 전반적인 경제 성장에 이바지하는 동력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규모 관광 문화지구들을 최단 기간 내 건설하는 중대 계획을 당 9차 대회에서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산 갈마 해안 관광지구는 다음 달 1일부터 내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일단 영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기아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주부터 이란과 대화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미국이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파괴했기 때문에 이란과의 핵 합의는 더 이상 필수적이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지숙 특파원입니다. 이란 의회의 평화적 핵 프로그램 재개 선언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더 이상 핵 개발에 나서지 않을 거라고 자신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주에 이란과 대화할 거라며 미국이 요구할 유일한 건 핵에 관한 거라고 말했습니다. The last thing they want to do is enrich anything right now. They want to recover. And we won't let that happen.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로 중단됐던 이란과의 핵 협상을 재개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다만 핵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진 않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이란 핵시설을 파괴한 만큼 합의에 크게 집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문서가 있다면 나쁘지는 않을 거라며 합의 체결 여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이 끝났다면서도 은연중에 그 휴전이 불안하다는 걸 내비쳤습니다. 언젠가는 무력 충돌이 재개될 수 있다며 그 시점이 어쩌면 조만간이라고도 말했습니다. It could maybe start soon. I think a big telltale sign was when, as you know, Iran somewhat, by not much, violated the ceasefire.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다시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중국의 이란 석유 수입 허용 방침도 재확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공습으로 이란 핵시설이 말끔하게 제거되지 않았다는 미 정부 당국의 초기 평가를 일축하며 유출 경로 파악에 나섰습니다. 미 국방장관은 FBI와 함께 이 보고서가 어떻게 공개됐는지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살지는 않아도 통근을 하거나 관광을 위해 장시간 머물게 되는 지역이 있죠. 이런 사람의 수는 체류 인구로 통계에 잡힙니다. 인구 감소 지역의 경우 이런 체류 인구가 그 지역의 주민등록을 둔 인구보다 5배 넘게 많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박경준 기자입니다. 인구가 줄어 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을 뜻하는 인구 감소 지역. 전국 226개 시군구에 40%에 가까운 89곳이 해당합니다. 통계청이 집계한 지난해 10월 기준 이들 지역의 주민등록 인구는 489만 명, 체류 인구 2,603만 명에 5분의 1에도 못 미친 걸로 나타났습니다. 체류 인구는 해당 지역에 살진 않지만 일을 하거나 학업, 관광을 위해 하루 3시간 이상 머문 인구를 말합니다. 다만 체류 인구는 계절적 요인이 반영돼 11월에는 2,308만 명, 12월엔 1,757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등록 인구 대비 체류 인구의 수도 11월에는 4.7배, 12월에는 3.6배로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지난해 10월 등록 인구 대비 체류 인구가 가장 많았던 지역은 강원도 양양으로 나타났습니다. 등록 인구에 비해 체류 인구가 17.3배 수준이었습니다. 11월에는 경기도 가평이 12배, 12월에는 전북 무주가 10.6배를 기록하며 전국 시군구 중 가장 높았습니다. 통계청은 10월은 단풍관광지, 12월에는 스키장 등의 시설이 있는 지역에서 체류 인구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체류 인구는 해당 지역의 소비 활동으로 이어져 지역 경제에 도움을 줍니다. 인구 감소 지역에서 체류 인구의 카드 사용액 비중은 지난해 10월 기준 43.4%, 11월에는 41.2%, 12월에는 36.9%로 나타났습니다. 또 4분기 동안 체류 인구가 인구 감소 지역에 머문 평균 체류 일수는 약 3.3일이었습니다. KBS 뉴스 박경준입니다. 장맛비는 쉬어가고 있지만 습도가 높아 후텁지근합니다. 날은 갈수록 더워지겠는데요. 내일과 모레는 낮 기온이 30도, 일요일에는 32도까지 오르면서 한여름만큼 덥겠습니다. 습도가 높아서 체감 더위는 더하겠는데요.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건강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우리 지역은 종일 흐린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도 흐린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아침까지 곳곳에 안개가 끼겠습니다. 안전운전 해주셔야겠습니다. 정체전선은 주말에 다시 영향을 주겠습니다. 내일 늦은 밤 충남 서해안에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해 토요일 새벽부터는 우리 지역 전역에 비가 오겠는데요. 비는 5에서 40mm가량 내리다 저녁에 대부분 그치겠고 충남 북부 지역은 일요일 새벽에도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과 비슷합니다. 대전이 20도, 세종은 19도에서 출발하고요. 한낮에는 공주와 세종이 29도, 금산 31도로 오늘보다 3도가량 높겠습니다. 천안의 아침 기온 19도, 한낮에 아산이 29도를 보이겠습니다. 보령의 아침 기온 20도에서 시작해 낮 기온은 부여가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해상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고 물결은 최고 1m까지 일겠습니다. 당분간 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다음 주 초반에는 소나기가 지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7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